북한도 지금 비리와의 전쟁 중인가 봅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의 숙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김정은발 숙청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살생부에 울고 웃는 북한 간부들의 운명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교수,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매체에 따르면 그 고위 간부들의 숙청이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숙청은 당연히 김정은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건가요? 어느 시점에 어떤 그 대상을 해서 숙청을 지시하는 게 문제인데,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12년도 김정은이 처음 그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김원홍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인 그 김원홍한테 반대파 내 그 승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라. 그래서 누구누구를 제거하라라는 그 숙청에서 지금 나온 것이죠. 나온 것인데, 통상 보면은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이는 그 이제 50년도 8월 그 종파 사건부터 해서 이제 각종 그 반대파, 연안파니 소련파니 남로당파니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서 마지막에는 자기네 그 김일성의 그 빨산파인 갑산파까지도 제거를 하면서 70년도에 완전 유일 독재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김정일이는 1980년도에 6차 당대회 때까지 자기의 그 공직 승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많이 제거하는데, 물론 김일성과 오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권력을 이제 장악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숙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근래 보면은 2004년도 김정일이가 리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통해서 장성택이를 일단 가택 연금시킵니다. 네네. 가택 연금시키고, 그다음에 그 2013년도 12월에 그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은 이제 누구 손을 빌리냐면은 최용해하고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손을 빌려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특정 시점에 특정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반대파를 숙청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국가안전보위부가 지금도 여전히 반대파 제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숙청을 해야 할 만큼 좀 체제가 불안정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이 안정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정의 연속이었죠. 김정은 출범 2012년 1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 이제 김정일의 어떤 운구차를 호위했던 8인방 중에서 한 명씩 이제 제거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과정이었고, 거기에 서 있지 않았지만은 운구차의 호위성원이 아니었지만은 또 김정일 김정은의 그런 권력의 사실상의 어떤 위험이 됐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의 유경이라든지 이런 8인방은 아니었지만은 그것도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 세력으로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3년 기간에 이제 숙청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많이 숙청을 한다 해도 끊임없이 김정은이 어떤 정치 권력의 정통성에 도전한다든지, 또 그거를 뒤에서 김정은이 어떤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표명하는 걸 해가지고, 하여튼 크든 작든 이게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의 어떤 충성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또 밑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직적인 어떤 그런 야합을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그런 싹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피의 숙청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북한에서의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택의 사상 여독을 뿌리 빼기 위한 잔당들에 대한 어떤 숙청이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세력에 대한 숙청. 요즘 이제 보면 알겠지만 김경옥이라고 장성택을 칠 때 가장 앞장섰던 정말 핵심적 그런 파수꾼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인물들이 계속 지금 숙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 좀 반대파라고 생각할 만한 세력이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반대파는 가장 두려운 세력이 이제 김성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의 자식들이 이제 김평일 현 최고대사, 그다음에
김경진이라고 딸이 있는데 그 김정희 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김광섭이라고 이제 오지리 대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김정남이라고 그 김정은이의 그 큰형이죠. 김정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제일 뭐 두려운 반대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는 또 김정은이가 자기가 등장한 다음에 직접 제거한 사람들의 그 세력들입니다. 리영호 뭐 총참모장 세력이든가 아니면 뭐 장성택 계열이든가 그다음에 이제 류경이라고 뭐 조직기도부 부부장 예, 예. 그 세력이든가 아니면 우동측 김정각 뭐 김영춘 같은 이런 그 연구차 7인방 중에 들어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이 사람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세력이 자기한테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 저 국가안전 보위부를 통해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러한 세력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숙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이라는 곳에서 이런 쿠데타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거의 동시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 수평 기관끼리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오로지 자기한테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거짓 보고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짓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 보고를 하면 그 다음날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 모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쿠데타 가능성이 적은 것이고 가능하다면은 암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측근들에 의한. 측근에서. 예. 근데 그 예를 들자면은 장성택이를 그 처형한 다음에 지금 최용해나 황병서가 예. 북한의 그 최고 실세인데 김정은 앞에서 크게 웃지는 못합니다. 입을 가리고 웃고 그다음에 그 송구스럽다 하면서 이 사타구니에 손을 끼고 이렇게 이러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건성건성 박수치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수영 외무상이 작년도에 그 북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외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리수영이 굉장히 그 공포에 떨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유엔의 그 인권 결의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 운명을 알 수가 없다라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포에 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살 길이다 생각하게 되면은 김정은을 이렇게 암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도 이렇게 숙청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좀 위상 변화가 감지되는 인물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인데 뭐 북한의 괴벨스라고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들어서 뭐 주석단에서도 밀려난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예, 일단 북한이 관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김기남의 위상이 좀 아주 크게 달라진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김기남은 말이죠. 이제 그 발인방에 들 정도로 운구차에 발인방에 들 정도로 상당히 김정은의 측근 세력이었죠. 또 그는 텔레비전 이 방송과 그 또 노동신문 비롯한 관영 매체들 총동원해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총체적으로 맡은 그런 선전 귀재인데요. 그가 지금 주석단에 당연히 뭐 앞순위에 나와야 되겠는데 지난 9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 제13기 3차 전원회의 때 회의 때 이 사람이 이제 방청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대북 전문가들 속에서 분석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강등된 거 아니냐, 비서가 아니고 강등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하나 있고 또 한 일부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냥 뭐 의장이나 이런 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또 방청석에 앉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거인데 저희들이 보건대는 분명히 그 서열과 직무에서는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뭐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해서 전혀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 다른 문제인데 참석은 했는데 아주 말석에 앉았으니까 이거는 분명 그 주석단 서열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김정일의 측근이 지근거리를 이제 계산해내는 이런 방식인 북한에서는 그의 어떤 위상과 그에 대한 신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사실상 우리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아마 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로는
김정은에 대한 이전 권력 3년차 넘어섰는데도 김정은이 어떤 혁명 역사라든지 청소년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교제가 만들어 못 줬단 말이죠. 이걸 완전히 그 거짓말을 갖다가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의 서사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좀 산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이제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김정은을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하려는 그런 선전에 좀 약간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두고 김정은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제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에 도전해가지고 반당분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 뒤에서 좀 이렇게 고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젊은 사람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는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김기남이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화 작업을 좀 신통치 않아서 물러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저도 뭐 동감을 하는데 최근에 그 북한 그 TV를 보다 보면은 김정은이 타가소에 가서 애한테 너 내가 나오는 텔레비 봤냐니까 봤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재미없었겠구나.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북한 언론에 나가는 것은 김정은 우상화에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나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문책성 인사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김기남이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9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은퇴할 때도 됐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현재 선전선동부 부부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 선전선동 분야를 거의 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김정은 우상화를 거의 뭐 전담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한테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더구나 할아버지 버린 김기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여정이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좀 물러서는 게 아니겠나. 나이 90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김기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뭐 북한의 추가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숙청 이야기로 돌아가 봐서 그 숙청의 방식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공개 처형을 시키는 방식이 있을 테고 또 유배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유배를 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유배라기보다 혁명화라고 하는데 혁명화요? 혁명화. 이 혁명화에 걸리면 지금 하고 있던 모든 현직 또 모든 어떤 권한들을 일단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천민의 신분이 돼가지고 노동자의 신분 아니면 노동자는 아니지만 좀 더 나은 말단의 어떤 기관장이나 당비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일단 현장에 가서 평양하고 도시하고 일단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천민 생활을 하는 거죠. 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영원히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지근거리에 완전히 있던 놈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구겨 박아 놓으면 자기들이 어떤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최룡해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항일혁명, 아버지 엄마가 다 항명혁명 투사. 그리고 김정일하고 파티에서 제일 가장 베스트 프렌드고 자기가 할짓 못짓거리, 못할짓거리 다 김정일이 시켰는데 이 최룡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황당한 일을 벌려가지고 특히 여성들과의 그런 여성 편력 위한 문제입니다. 김정일한테 배운 재간이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또 따로 판을 만들어서 자기 예술단, 자기 기쁨조를 가지고 돈을 풍청댔으면 놀았거든요. 이게 저기 되니까 이걸 말하자면 혁명에 안 보낼 수 없었어요. 보냈는데 2년 동안 보내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끄집어 올려오죠. 그런 일시적인 동안에 시켰다가 데려오는 것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말이죠. 김정일이 그냥 최고 지도자가 혼자 결심하기 탓입니다. 심심하면 올려오라. 아니면 또 대비 내려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북한의 어떤 규정된 어떤 형법과 같은 그런 규정이 있거나 또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감시, 모니터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김정일의 의식이 없다면 혁명을 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이슬에 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처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 가장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게 위장 그런 숙청이 있습니다. 위장 숙청은 뭐냐면 겉으로는 숙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통사고가 아니라 숙청이에요. 그럼 왜 숙청을 하느냐? 그 김정일이 직접 주겠다든지 측근이 주겠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야 이게 뭐 권력이 핵심부에 무슨 이상이 있지 않냐 하면서 뒤숭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형식은 교통사고인데 사실은 숙청해 주긴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김일성이 측근 또 김정일이 측근들에서 무지개 있습니다. 남일, 그다음에 이재강, 그리고 또 이영철, 뭐 세자면 뭐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어떤 권력 투쟁에 그 희생양이 돼가지고 죽어갔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처벌도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로 위장한 숙청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현재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하고 이제 숙청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지금 혁명화 교육이 많았어요. 예. 북한의 고위 간부 중에서 혁명화 교육을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김영남이 안 갔다 왔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 대부분 다 혁명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탄광이나 무슨 임산 사업사나 협동농장에 가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볼펜만 만지던 사람이 가서 이제 탄광에 노동하다 보면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불평불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복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쉬는 시간에 자기는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 불러모아놓고 수령님 사상을 학습시키고 노동청을 자기 강의를 하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한 3년 4년 견디고 있으면 김정일이 다시 불러들여졌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일 방식이고. 예. 근데 김정은 방식은 좀 조금 달라진 것이 바로 철직시켜서 안 찾든가 아니면 계급을 2개 강등시켜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주든가 그래가지고도 계급 2개 강등해가지고도 열심히 일하고 모범을 보이게 되면 다시 또 계급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하고 김정은 시대는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최용해 사건은 최용해가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또 걸렸지만은 최용해는 밑에 부하들이 전부 다 남조선 간접당 사건으로 걸려가지고 부하들이 안기부 돈을 좀 받아 먹었다라는 사건이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데 7년 동안에 혁명화 교육을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서 항복 도당 책임비서를 갔다가 나중에 장성택이가 불러 올려주는데 자기를 복권시켜준 장성택이를 자기가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나타나는 추세를 살펴보니까 중간급 간부들을 숙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리에 연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건 철저히 비리 문제입니다. 정권에 도전하거나 김정일 권력에 맞서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부정부패, 뇌물 행위를 착복한 사람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확실히 권력의 최정상은 제정점에 있는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 선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뇌물을 받아 부정부패 안 하고도 공급이 있으니까 그걸 사는데 그 다음 계층이죠. 부부장 밑에 있는 과장이나 도당의 그런 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무작정 이제 걷어들이죠. 북한 중간급 간부들이 하나의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손에 물기가 있을 때 좀 말랑말랑할 때 힘껏 움켜쥐라라고 하는 소리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권력이 좀 있을 때 밑에서부터 돈이면 돈, 뭐가 됐든지 하여튼 닥친 대로 부정축제를 해서 이게 좀 게다가 축적해 놔야 곧 꼭지가 떨어져서 간부를 그만두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걸로 연기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엄청난 비리를 합니다. 특히 무역기관에 있는 장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간부 사업을 하는 그런 정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해먹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인 건가요? 비리는 일단 돈이라든지 그리고 음주 접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물자를 갖다가 뭉청 뗀다든지 그리고 한국에서 들어간 국제사에서 들어간 인도주의 물자나 약품을 뭉청 떼서 갖다가 이제 안겨준다든지 착복한다든지 그런 순수 이제 경제적 그런 돈과 관련된 그런 부정 비리죠.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숙청 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김정은의 숙청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김정은은 현재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원홍 국가전보위부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용해도 좀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가장 복습이 위태로운 사람이 김원홍이라고 봅니다.
역대 국가안전 보위부장 중에서 제명 들어 산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심장마비사 또는 교통사고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마 김원홍이도 앞으로 뭐 머져나서 김정은이가 제거할 가능성이 큰 게 현재 그 대부분의 그 권력이 현재 김원홍한테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이도 현재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앞으로 조현준이나 김창선 같은 사람도 앞으로 명들은 못 살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전혀 안심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세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실세가 아니라면 더 오래 살 텐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모이고 하게 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에 도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기 전에 먼저 제거할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